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은의 평양 초청장으로 남북관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후속 준비에 착수했죠. 예, 그렇죠. 일단 이제 북한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건이 조성되면 방문하겠다라고 조건부 승인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 여건을 조성한다는 교차를 뭘 말하냐면은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한편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카드를 갖다 낼 수 있는지를 또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핫라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사이에 핫라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내려온 김영남, 김여정, 최희, 이성근 그분들이 이제 특사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초청받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9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관계니까 그러면은 저쪽에 친서를 받았으니 우리의 뜻이 어떤지 그리고 북측의 진정한 입장이 뭔지 우리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한라인이나 이런 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규모나 혹은 같은 수준의 특사가 가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이제 좀 조율하고 어느 카드를 던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특사단이 먼저. 네, 특사단이 먼저 가야죠. 격이 이제 중요합니다. 특사에. 현재 이제 특사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뭐 이낙연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이제 국정원장이 크게 보면은 이제 두드러지고 외부에 있는 현 정부에 몸담고 있지 않는 뭐 외부의 과거 정권에서 통일에 관여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에서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는 급이 너무 높아요, 사실. 특사가 아니라 뭔가 결정을 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사실 대북 공작, 대북 수사를 하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 스파이단의 두목이에요. 스파이단 두목이 와가 특사로 와서 거기서 인사한다? 이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상적인 거죠. 이게 평양에 오라는 초청장은 받았어요. 근데 예. 이게 꼭 우리가 평양에 가야 됩니까? 가면 이게 세 번째 가는 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라는 초청장은 받았고 그러면은 특사단이 가서 실무적인 이제 협상을 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00년 6.15 때, 그다음에 이제 2007년 14 때 두 번 갔잖아요. 근데 두 번 갔을 때마다 김정일이 뭐라 그랬냐면 답방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2000년, 2007년 두 번 다 답방을 하겠다는데 이게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뒤의 일이지만 우리 특사단이 가면 그때 아버지 김정일이 오겠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 번씩 우리가 계속 올 수 없고 너네가 김정은이 내려와라. 내려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2000년, 2005년 두 번은 제주도에서 장관급 회담을 했어요. 3차 17차를. 그러나 이제 제주에서 뭘 대접을 했냐면 다금바리를 대접을 해요. 다금바리가 이게 양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못 잡아요. 바위 밑으로 내려가고 낚시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주 시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다금바리 찾느라고. 그래서 그때 다금바리를 주니까 장관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먹고 너무 놀라갖고 다금바리를 냉동 포장을 해갖고 비행기 전용기에 태워갖고 그걸 가져갔습니다. 북한에. 그럼 김정일이 먹었겠죠. 여기서부터 추정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 추정인데 김정일이 먹었을 것이고 그럼 정철이, 정은이, 여정인데 얘들의 요리사가 후지모토 겐지 아니에요. 일본 초밥의 달인. 그렇지. 배도 좋겠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그때 먹었던 다금바리 한번 먹으러 와라. 이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판문점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판문점 사서 실무적으로 그럼 경호 경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판문점에서 지금 평양까지 거리가 대전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타고 와서 점심 때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못했으면 다시 돌아갔다 다음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상회담을 너무 나쁘지 않네요. 엄청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평양 가다 경호 인력이 따지다 보니 늦어지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깨끗이 만나가지고 우리 대화로 한 것이 뭐 폼 찍고 사진 찍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이제 북에 가서 네. 이제 김정은한테 뭐 보고를 잘했는지 아주 사진도 같이 다 찍으면서 그림은 좋던데요. 김정은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러게요. 북한 신문이 보통 김정은의 행적에 대해서 시간을 밝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장소만 밝힐 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간까지 찍어서 12일. 그런데 사진이 재밌어요. 사진이 4명인데 김정은 왼쪽에 김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아주 오빠하고 팔짱 끼고 찍어요. 김정은이 기분이 좋았는지 평소 최고 지도자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데 김영남 손을 딱 잡습니다. 손잡을 오른쪽으로 보면 김영남 손을 잡았죠. 오른손 잡았는데 김영남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색해요.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이런 표정입니다 보니까. 김정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진의 의미는 뭐냐? 역시 김여정이 최고의 실세다. 감히 누가 최고 지도자 팔짱 끼고 있을 수 있겠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김정은이 굉장히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물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대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 네. 이건 이제 지시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정은이 남한의 네이버나 구글이라든지 우리 검색기를 통해서 남한 뉴스를 밤새 봤을 겁니다. 남한 언론에서 계속 김여정 하는 걸 굉장히 봤을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뭔가 성과를 다 하고 왔다. 네. 이런 표정이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겁니다. 어쨌든 김여정은 이제까지 이제 대외적으로 크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김여정을 주목을 했죠. 미국 언론에서는 두 가지로 김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김정은의 아주 파워풀한 키친 캐비닛이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북한이라는 낡고 그다음에 구닥다리 이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하나의 포장지로 보였다. 굉장히 저는 날카롭게 분석을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 이 김여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리설주보다 김여정이가 한 수 위인 것 같다. 그리고 리설주는 이 공개석상에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데 김여정을 앞선 걸 보니까 이거는 김여정의 완승이다. 김여정이 이제 공연을 끝나고 말이에요. 이틀 밤을 잤죠. 이틀 밤을 잤는데 밤에 뭐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TV는 당연히 봤겠죠. 남한 TV는 당연히 봤을 거고 이틀 밤을 잤죠. 이틀 밤을 잤는데 밤에 뭐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TV는 당연히 봤겠죠. 남한 TV는 당연히 봤을 거고 만약에 내가 국정원 관계였으면 서울 관광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일정 끝나면 10시 이후에 서울의 명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봤을 수 있겠어. 난 가볼 수도 있다고 봐요. 어찌됐든 밤에 뭐 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가지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제 5일 후면은 뜨거웠던 평창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해막식에 참석하는 이방카는 과연 어떤 북미 대화 카드를 가지고 등장할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예컨대 이번에 김여정이 온 거는 동생 자격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인자 자격으로 온 거죠. 이인자 자격으로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공적인 그 친서를 들고 온 건데 이분이 뭐 친서를 들고 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뭐랄까 그 이른바 퍼스트 레이디들이 하던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할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펜스가 워낙 초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를 이른바 대국의 이미지를 그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해주고 가는 것. 그렇다면 큰 성공이라고 봐요.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뜻에서 저는 이방카의 등장이라는 게 매우 외교적이며 매우 정치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세계 프레시가 터질 거고요. 이번에 이제 김여정이 물론 부부장이라는 그런 직책이라든가 또 자기 입으로 뭐 특명을 받고 특사로 왔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김여정에 대해서 또는 외국 언론 할 것 없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쏜 거는 뭐냐?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카도 핏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방카가 예를 들자면은 뭐 폐회식에서 뭐 이 남북 그 공동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반응이라든가 하다못해 손짓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매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띌 것이다. 이방카의 이제 위상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방카는 정식 지금 백악관 직원이죠. 지금 백악관에 이제 사무실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직책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함께 백악관에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는데. 트럼프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김여정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번에 김여정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방카의 참모들, 백악관 참모들이 아마 조언을 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내 의사를 정확히 전해라. 사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가 있을 시점인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카가 와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라고 전화를 가서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럼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전해다오. 내 의지는 확고하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 돼야 되고 이 비핵화의 성과 있기 전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멈출 수는 없다라는 의지를 전달해다오. 이런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4 공동 선언이라든가 거기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굉장히 꼼꼼하고 또 치밀한 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 근데 그 우선적인 신뢰 관계는 지금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의 신뢰 관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GM이 한국에서 나가는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이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 매우 올바른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던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일행과 이제 펜스 일행을 만났는데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올 때는 야 정말 북한 판이 돼버린 거 아니야? 남한을 떼내가지고 한미일 공조, 특히 한미 공조를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압박 정책을 풀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대화만을 위해서 북한에게 경제적, 외교적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북한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펜스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믿어도 되겠네? 안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펜스가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대통령 말을 듣고 알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보가 없나? 그다음에 여기서 온 것도 이상한 게 원비호 부친을 데리고 온다라든지 천안함을 방문한다든지 탈북자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 웃기는 게 뭐냐면 그걸 왜 한국에서 해? 미국에서 했다면 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여기서 왜 하냔 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기본 전략은 뭐였냐?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잖아요.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였는데 그게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인게이지먼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애매해졌죠. 그 프레셔만 남았는데 그 프레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대북 압박이에요. 올코트 프레싱 그래가지고 완전히 경제 압박하고 중국 압박해서 수통을 조여 들어가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그럼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뭡니까 고난의 행군이 그래가지고 몇십만씩 굶어주는데도 그냥 포기 안 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든 카드가 바로 코피 작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군사적인 옵션. 우리가 여참 너희들 때릴 수 있다는 말을 계속 했던 거라는 말이죠. 요번에 펜스가 와가지고 이 사람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북이 대화를 제안하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것도 이것도 우리 압박의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덕이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이게 뭐냐면 전리품이잖아요. 그렇다면 오케이 북한이 너희들한테 불복한 것 같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받아야지 전리품을. 그런데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한편은 뭐냐? 이게 또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가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와서 상황을 보고 나서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번을 만났대잖아요. 거기서 설득 당해가지고 좀 갔다라고 보는 게 좋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현재 이 김정은이가 이제 이 김여정을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타개를 원한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미국은 이걸 기다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네. 왜냐하면은 미국으로서는 김정은이 북핵을 저렇게 갖고서 거들먹거리는 것을 미국은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 이번에 요구할 겁니다. 우리 정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할 거냐? 핵이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출구는 핵 폐기인 거죠. 핵 동결이 아니라. 지금 그 입장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셔하고 인게이지먼트인데 여기서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없었던 게 누구냐? 미국의 매파들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고 한국의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 보수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유지했고 또 펜스가 그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여기서 왔다가 외교적으로 참패를 당하고 가면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좀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사실은 약간 업데이트가 늦은 거예요.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가 돼버린 거고. 그 북한이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핵무장의 완성까지, 기술적 완성까지는 텀을 뒀는데 제가 볼 때 이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카드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겠다라면 커피 작전이라든지 군사적 옵션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기들도 위험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안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동결을 할 경우에 너희들은 사실 위협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결 카드를 받아라 이러는 거죠. 미국은 바보가 아니죠. 미국이 이제까지 그 북한이 하는 대로 그대로 오냐오냐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네. 뭐가 문제냐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까 그- 미국하고 네. 한국의 아니, 제 입장이 얘기 좀- 잠깐만 예. 제가 미국하고 한국의 입장이 이간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우리 예컨대 북한에 있는 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묵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동북아에서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지금 뭐 완성을 안 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른바 일본하고도 매우 굳건한 동맹 체제가 돼 있습니다. 한국하고도 한미 동맹이 있어요. 동맹의 의미가 뭐냐? 동맹은 바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위협, 한국에 대한 위협,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가는 거예요. 미국을 목표로 했다? 그래도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인게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군사 동맹. 6.25가 네. 터졌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예, 똑같은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설득을 해야 되고 동시에 미국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을 설득할 땐 뭐라고 하게 되냐면은 카드를 줘야 되는데 그건 핵동결 정도는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아주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 핵 개발을 가역적 과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줘야 된다. 그래야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미국하고 너희들이 대화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거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는 당신들 프레셔만 할 게 아니라 인게이지먼트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렇게 전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올 때 그런 의사를 보여줄 때는 당신들도 줘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상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핵 폐기가 먼저냐 아니면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고민이에요.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북핵 폐기로 가는 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북한 핵의 동결을 말하자면 북핵 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얼렁뚱땅 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말하자면 이제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결코 될 수 없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이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야 될 결승점이다. 제가 볼 때 핵심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핵 동결은 북한 입장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핵 동결이 아니라 이 가역적 과정들. 쉽게 말하면 핵을 했는데 이걸 다시 뒤집는 이 과정에 대해서 북한의 의지가 있는지 그걸 우리 정부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북한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또 북한이 그렇게 가역적 과정을 밟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어떤 카드를 줄 수 있느냐 그걸 또 타진을 해야 되는 거죠. 양쪽을 다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그 선언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북 관계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한 측이 어느 정도를 후퇴하고 예를 들어 모라토리움 선언하면 그다음 우리는 또 군사훈련 갖고 무엇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완전히
종국적으로 핵폐기로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미국보단 더 그 숙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북한을 믿지를 않아요. 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경수로 북한에 무슨 뭐 연구하는 뭐 시설 탑 폭파시키고 국제 뭐 언론인도 불러다가 해놓고도 뒤에서는 다 핵실험을 하고 개발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정말 미국과의 대화를 온다면 본인이 먼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특히 북한 정권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설득은 뭐냐? 현재 너네가 정말 신뢰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태도는 바뀔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너네들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고 할 수가 없다.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단지 미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면서 터 나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런 이야기 빼고, 자 우리 남북한의 이상 가족합시다. 좋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남북한의 최전방에서 군사 충돌 방지합시다. 이건 지역적인 문제밖에 안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래서 큰 틀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국제사회 동향을, 국제사회 의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뭐 핵폐기가 이제 최종 목표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과 미국이 아주 상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불신들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은 당연히 뭐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봐가지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은 뭐냐면 사실 아마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라크에 후세인을 봐라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 리비아의 가다피를 봐라 어떻게 됐느냐. 핵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국한테 우리가 핵을 다 풀어주는 순간에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피해망상증인데 우리 정부가 이 피해망상에서 해방을 좀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그들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뭐 해야 되고 미국은 저들을 어떻게 안심시켜줘야 되고. 이게 지금 야당 측에서 북핵 폐기가 없는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북핵 폐기를 이게 북핵 폐기는 출구지 입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가가지고 아니 치유가 되지 않는 한 저는 약을 안 먹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치유가 되는 건데 치유가 안 된다라고 하다니 되기 전에 제가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거 마찬가지고. 굉장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예.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 문제에 관한 논의가 없는 정상회담, 그 논의가 있는 걸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럼 야당에서는 그렇게 아니 그 맥락으로 난 해석을 그렇죠. 했는데. 보수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야당에 있었지만은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말하자면 중심을 잡도록 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핵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는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야당으로서는 그런 소리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특히 이제 이 한반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진영을 좀 넘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철저한 한미 동맹하에 모든 게 풀려나가요. 미국의 결정이 예. 중요하다. 그래 한미에 1mm의 이견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저는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할 때 북한이 처음에 엄청 반발했습니다. 그럴 때 그 반발하는 데 갖고 북한을 야단치면서 주도적으로 끌어낸 사람이 정세현 장관이에요. 이 북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를 믿어야 돼 하면서 북한과 무척 싸웠어요. 그러나 이번 문제에서도 북미 간 대화를 너네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정상회담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칼자루 이니셔티브 이제 우리가 진 겁니다. 정상회담 요청했잖아요? 안 해. 왜? 우리 얘기 들어야 돼. 남북한 고위급 회담, 옛날에 했던 장관급 회담, 그다음 군사회담 이런 등등을 계속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맥시멈 프레셔는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가 이 상황, 이 난국을 벗어나려면 이 국면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얘기를 듣고 너희를 신뢰할 만한 카드를 몇 가지를 너네가 내놓으면 이걸 갖고 미국을 설득을 하고 한미 공조를 평화 국면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을 야단치거나 북한을 설득하는 이 운전대를 잡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칭찬받으면 우리 진영에서 표 떨어지는데. 칭찬하지 마. 아니, 잘못됐다 그래 잘못됐다. 외교에 나는- 진영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외교에 그러니까 안보에 아, 우리- 진영이 진영은 어디 있어요? 용산에 있죠. 아니 다만 이제 그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정상회담 얘기 나왔는데 이걸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 모멘텀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해결할 것 같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운전자론 얘기했잖아요. 자기 운전대에 이제 제대로 앉은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도 남한을 지금 상황에서 남한을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고 미국 역시도 북핵 문제 해결에서 남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비핵화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률론적으로 봐도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라는 건 사실 50% 미만이에요. 오히려 잘 되면은 물론 이제 칭찬을 듣겠지만 잘 돼서 듣는 칭찬보다는 내가 볼 때 이게 안 됐을 때 먹는 욕은 몇 배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면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밉다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마침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아베 총리에게도 초대장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와서 남의 잔치집에 좀 고춧가루 뿌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그 우리 주변의 4강 국가 가운데에서 국가의 그 정상이 온 거는 아베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베가 온 곳은 철저하게 일종의 자기 나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일본에서의 그 아베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도 있고 또 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데 가가지고 괜히 뭐 할 필요 있냐 이런 여론이었는데 아베는 아마 철저히 계산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가 가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꼭 하고 오겠다. 이런 강한 국가의 원수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갔고 아베가 돌아간 뒤에 일본에서는 잘하고 왔다고 그런 거예요. 철저한 국내용으로 온 겁니다. 사실 아베가 코미디 했거든요. 재밌는 게 이제 개막식 액장에서 다들 기립했을 때 펜스는 앉아 있었고 아베가 딱 일어나려다가 펜스가 안 일어나는 걸 보고 딱 앉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의 위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건데 초반에 와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얘기한 겁니다. 펜스랑 입 맞추고 한미 군사훈련 미루지 마라 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 총리께서 내정에 간섭하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방 매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 여기도 아주 원칙적으로 잘 대응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정부가 뒷거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들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이 더 성의를 보여라. 나가지고 정면을 거절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안 간다고 했더니 또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라. 가려고 하니까 또 욕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강성 발언을 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은. 특히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자기가 할 주제가 못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 시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었다. 이 바뀐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냥 했다가 한 방 얻어맞은 거죠. 예. 일본은 박근혜고 문재인과는 상관없어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위치를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번에 아베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것은 국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했다.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이건 아베한테 말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굳이 이거를 우리나라가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거는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제 관례상 정상 간에 했던 이야기는 양측이 조율해서 발표하지만 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청와대 깼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발언을 언론에 이제 노출시킨 것도 국내 정치적 목적이 컸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우리 청와대나 아베나 똑같이 국내 정치용으로 두 회담을 이용한 겁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좀 전략적 이용할 필요가 그랬으면 있어요.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 현재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더 믿습니까? 아베를 더 믿습니까? 아베를 훨씬 더 믿습니다. 그러면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발언을 해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베 데려놓고 야 우리 입장이 이렇다. 너 트럼프가 친하지 않느냐? 어? 너가 남한 대통령 입장이면 너 어쩌겠느냐? 이를 우리 입장이 이렇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설명하면서 야 트럼프 좀 설득할 때 니도 좀 도와라. 그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은 남북이 좀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지금 70%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국익이에요. 아베가 지금 펜스한테 왜 붙겠어요? 펜스가 저렇게 강성을 하는 게 자기들 국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는 거거든요. 아니, 꼭 그런 일본에서- 그런 펜스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의 입장을 갖다 아베가 대신해 준다 이런 상황은 없는 거고 개막식에서 일어나려다가 딱 펜스 보고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입니다. 이번에도 화끈하게 뭐냐면은 펜스를 딱 정리시키니까 갑자기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이 남북 접촉이 매우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아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베가 역할을 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 진 교수 말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남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맞는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신문에서는 남북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대화를 시작해야지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매우 이성적인 그런 사설을 실었어요. 아베라는 사람이 결국 일본의 이 아버지부터 세습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항할 줄 모르고 자기의 스토리가 없어요, 아베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베를 어떻게든지 이용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란 나라하고 저는 언제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자, 펜스가 제일 먼저 누구 방문했습니까? 일본. 일본 방문했다는 아베랑 무슨 얘기했습니까? 문제 이제 못하게 하자 이 말 하려고 온 거란 그러지 말이죠. 않았어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된 아니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펜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 펜스가 그랬어요. 펜스가 제일 먼저 아베를 방문해가지고 둘이 입을 아니 맞춘 미국에서 거죠. 와서 일본 거쳐갖고 한국에 와서 같이 일본에서는 갔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밖에 더 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랑 네. 펜스랑은 입장을 조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미일 압박 동맹 정책, 확실하게 하자 압박 이렇게 정책을 한 갖다 거예요. 계속하고 그다음에 압박 얘기했죠. 문재인이 인게이지먼트를 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가서 함께 말리자라고 왔던 겁니다. 아니, 압박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자, 문제는 뭐냐면 군사 훈련에 대해서 3월이냐 4월이냐 일정 조정하면서 평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일정을 일정 정도 미룬 거예요. 여기서는 한미 간도. 일본이 끼어갖고 감나라 배나라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미 간에 합의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평화 올림픽과 관련된 한미 간의 입장은 조율이 된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거기서 아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 적절하게 했고 그리고 이것이 한일 간의 정상이 정상적으로 얘기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끼어든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난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있고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되어 있던 문제를 우리가 공개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의제도 아니고 자기가 할 자격도 없는 얘기를 꺼내 들어갖고 한 거예요. 그 문제는 아마 펜스하고도 저는 저기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 논의했다고 봐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펜스 논의했어요. 분명히 저는 현재 한미 간의 가장 가까운 현안은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측이 우려하는 것은 혹여나 북한 측의 주장 분명히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정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에서는 확실히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아베도 이제 펜스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꺼냈겠죠. 그걸 가지고 또 국내 언론에서 이야기한 건 전 그건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일본 갖고 아베가 문재인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먼저 얘기했었으면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또 가만 안 두는 거죠. 한반도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 대화 밀당 중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떤 드라이브 실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우리 비유의 여왕 저 작가님. 네. 그러니까 택시에 이제 뭐 미국도 태우고 뭐 일본도 태우고 뭐 북한도 태우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문재인 운전수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손님 비핵화 그 지점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예술이다. 진짜? 아니, 어떻게 그 생각을 해? 난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안 떠올라. 죽겠는데. 저는 이제 태우는 순서부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중요해. 예. 합승이네. 뒷좌석은 김정은을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상석은 트럼프를 태우고 조수석은 아벨 태우고 아벨 태운 상태에서 뒤가 불편하니까 의자 좀 당겨라. 의자 좀 당겨라. 아니 그러면 시진핑 불편해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시진핑은 조수석에 태우고 트렁크에 아벨 태워야 돼. 그리고 드라이브를 놓고 밟아야 되는데 놓지 않고 계속 공회전만 합니다. 뒤에서
목표 지점 합의할 때까지 안 갑니다. 이때 중요한 거예요. 조수석 뒤쪽이 제 상석이라고 한다면 운전사 기사입니다. 운전자가 자가 운전자일 때는 운전석 바로 옆이 제일 상석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운전기사가 아니라 자가 운전자를 한다면 바로 옆에 트럼프를 앉혀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앉히고 서열이 이렇습니다. 자, 운전자가 1, 조수석이 2, 바로 뒷좌석이 3, 그다음에 4가 운전자 D가 4, 그다음에 그 가운데 쪽으로 앉은 데가 5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 운전자, 트럼프, 뒤에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 그럼 가운데 아베. 이제 앉히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포맷이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나이 순대로 앉혀야 돼요. 가운데에다가 김정은 아니, 여기서 앉혀야 돼요. 중요한 게 그걸 가다가 쭉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줘야 돼요. 아베 타고 오면 손님 웬일이십니까? 다시 붕 가면 다시 뒤로 보내요. 라디오 틀었더니 현송 올라오고요. 대한민국이 평창올림픽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한편에서 우리를 뒷목 잡기 위한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에 충격적인 왜곡 보도가 있었죠. 미국에서 올림픽을 중계하는 그 방송사가 MBC잖아요, 역대. 그 중계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해 가지고 모든 한국인은 일본이 자신들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본보기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을 내세워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여기에 그렇죠. 그냥 이게 세뇌된 거예요. 전형적으로 일본 애들이 쓰는 그 세뇌된 방식이잖아요. 거예요. 이게 딱. 당신은 무슨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왜냐. 단 한 사람의 한국인한테 물어봤어도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왜 그랬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 하면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네. 거예요. 좀 화가 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영국의 더 타임즈 지금 보수적인 신문이긴 한데 독도가 일본 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걸 표기를 했는데 그 제주도로가 동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독도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건 해프닝인 거죠. 사안 자체를 몰랐던. 근데 그 MBC의 그 해설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잘렸죠. 그러니까 MBC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를 했다라기보다도 한국민들의 그 분노를 이해한다라고 하고 사과도 안 정정 했죠. 보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죠. 이제 MBC 직원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하면 개건 해설위원 해설위원이죠. 이런 격이죠. 조슈아 쿠퍼 라모라는 이제 사람인데 미국선 알아주는 이제 중국통입니다. 기자 출신이죠. 베스트셀러라고 했던 그 책들도 있고 중국서 대학 교수도 했고 하는 아무튼 아시아통입니다. 나름대로는 아시아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MBC에서 이제 해설위원으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뭔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만약에 한국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에 중국 전문가는 굉장히 많아요. 일본 전문가 많습니다. 한국 전문가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한국 언론에 나오는 한국 전문가란 분들은 미국에서 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한국 주한미국 대사를 좀 했다거나 뭐 주한미국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한국 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때가 되면 한국 가서 강연하고 미국 전체에서 전 세계 정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한 통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알려진 아시아통을 찾다 보니 이 사람이 왔고 이 사람이 한국인들의 감정,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 이 사단이 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그다음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했던 그 사업이 있어요. 이른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이것이 한국을 발전시키고 또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인간적인 식민지 지배를 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일본 정부가 굉장한 홍보 논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뭐 재팬 파운데이션 즉 일본 재단을 통해서 세계적인 뭐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본을 이렇게 와서 식사 대접해가지고 보내고 또 그들에게 연구비 지원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로비 계약을.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하는 이 국가 홍보 거기에 일종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한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를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저는 적극적인 홍보 논리와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예산을 이런 데다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극우적인 논리와 이 돈잔치에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놀아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은 이런 역할을 50년대부터 계속 해왔어요. 워싱턴 거리가 봄 되면은 벚꽃으로 그렇죠. 확 바뀝니다. 일본이 기증한 겁니다. 벚꽃을 워싱턴시에다가. 정말 벚꽃 구경으로 사람들 많이 와요. 우리 진해 가듯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은 제가 보기엔 제국을 운영해 본 국가예요. 제국을 세계 경영을 해본 나라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하고 한판 붙어왔던 나라니까. 그렇지만은 그 결과로 패전이라는 엄청난 쓰라림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포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이 패배를 전범 국가라는 이 과거의 죄를 씻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세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 원장이 얘기한 대로 체리 블러썸 파티를 미국에 있는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을 하면요. 모든 나라에서 다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고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시 장인들을 불러다가 정말 스시바를 이렇게 쫙 하면서 완전히 홀랑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또 원하는 거는 가해자 일본이 아니라 피해자인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서 우리가 원폭을 투하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폭 운동을 해야 된다. 유엔에도 그런 기념관이 있고 그런 데다가 돈을 그냥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마구마구 기부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일본은 문화 예술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 인상파 화가들이 뭐 고흐라든지 뭐 이래서 일본식 키모노를 입은 그런 이제 그림도 다 있잖아요. 그만큼 문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효과는 뭐냐? 상품 팔기 쉽다. 일본 만화 영화 아프리카 대국에 다 공짜로 줘요. 그럼 일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일본 상품이 오면은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친근하고 좋고. 맞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이 문화, 그다음에 홍보, 이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일본 문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19세기 후반에 일본 미술이 서양의 인상주의에 강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포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시 문화는 지금도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가장 고급 연료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 먹을 줄 알아? 그래 나 먹어봤어 하면 너 그래 수준이 되구나. 이런 수준을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고급스러운 것. 그러니까 일본이 1850년에 이제 개항을 하고 그때 일본 문물이 확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인상주의자들이 막 열광하고 이 자포니즘이 등장하는데 그 문화 자체가 이미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원근법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적당히 이상한데 적당히 다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화라는 거죠. 이랬던 노력들이 이제 MBC의 그 해설에 등장하게 뭐가 된 들어있다고 게 보는 거죠, 뭐가 들어있는 저는. 거네요. 네. 자, 근데요.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나 K-팝 가수들의 활약으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경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제가 독일에 있었잖아요. 흰올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중국 가게예요. 그다음 야판올록이 이게 이제 일본학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학은 이제 코리아니스트라고 그랬거든요. 학생 수를 보잖아요. 흰올록이 100명, 야판올록이 50명, 한국학 2~3명.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사실은 한국이 아무리 GDP가 높다 할지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뭐 학생들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K-팝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로 이제 한국 그 여러 가지 브랜드, 삼성이나 현대라는 이런 브랜드의 영향 때문에 올라가긴 했어도 워낙 압도적으로 다른 데다가 저 사람들은 저걸 갖다가 몇백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15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게 쌓이고 쌓인 건데 술가 자체가 다르죠. 보면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로비나 그다음에 우리를 알리는 이런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내적 발전하면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외교 쪽에서 그 대사관 있잖아요. 그 90% 이상이 임대입니다. 일본은 또 역으로 90% 이상이 자가 소유예요. 그나마 전두환 때 좀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임대로 해갖고 낸도를 보게 되면 지가 상승 등등 하고 그래갖고 사고도 남았는데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는 인식이 없었고 교민 25,000명, 3만 명쯤 되면 그때부터 교육부 인가 학교를 세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해외에 있는 우리 사업하러 나간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10년 뒤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학에 갈 수 있게끔 이 학교를 줘달라고 하는 게 계속 교육부에 있으면 끝없는 요구예요. 근데 일본은 그 숫자가 별로 많지 않대도 학교 정원이 20명, 30명, 10명쯤 돼도 교육부 인가할 때는 학교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중요성이 인식된 게 불과 한 7, 8년, 10년 뭐 요쯤 되니까 우리가 쫓아가기가 힘이 드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국가 홍보의 역량이 지금 꽃이 피우고도 있어요.
그 꽃이 어디서 피우고 있느냐? 역사 왜곡에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맡기 위해서 분담금을 일본이 이제 안 내겠다. 일본이 제일 많이 냈던 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군함도에 강제 노동 없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그리고 아베가 이제 평창에 와갖고 뭐 웃음만 띄우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또 일본 영토 기념관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일본 정부의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갔는데 서점에 이렇게 갔는데 전에도 혐한 서적이 참 많았어요. 뭐 한국에 태어나지 않아서 뭐 다행이다 뭐 이런 전직 대사 거부터. 근데 요즘에 혐한 서적이라는 게 글로벌화됐더라고요. 그 한국을 이 내려치는 혐한 서적의 저자들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객관성을 이 사람들이 보여준다. 그래서 뭐 켄트 길버트라는 사람이 유교에 지배당한 중국과 한국인의 비극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자리에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봤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치밀어 오르겠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원래 종속에 익숙한 국가라는 거예요. 청나라가 강할 때는 청에 붙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에 붙고 그다음에는 미국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강하니까 또 사대주의적 속성이 있어서 중국에 붙으려고 해갖고 미국이 아주 한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이 켄트 길버트라는 그 미국인이 했고요. 이 상황이 되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짓누르는 의미에서의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고, 지금 요즘 혐한 서적에는 약간 질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크죠. 쟤도 저렇게 잘 나가도 우리 진짜 이겨서면 어떡해? 이런 질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은 한반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민족은 항상 지배를 받아왔고 억압을 받아왔다. 그래서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타율성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 나오고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뭐 러시아 영향력이 있다,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그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 뭐냐? 일본 사람들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요. 일본 구석기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80만 년 전부터 나타나요. 구석기 문화가. 일본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속된 말로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또라이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네. 돌을 가지고 갑니다. 잘라. 그래가지고 묻어요. 묻어놓고는 이제 방송 카메라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파겠다. 그럼 딱 나와. 착 재면은 50만 년 전의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일본에서 신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과서까지 실렸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돌을 딱 깎아가지고 이제 땅속에 묻고 하는 것이 카메라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신 산 거죠. 그래서 일본 고고학계가 개망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런 피해식 속에서 맞아요. 특히 이제 과거 우리 백제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지를 방문했을 때 일본이 열광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해 지역을 보고 안 됐다는 표정 지고 이건 인류의 비극이라 이야기한 거 보고 그래 드디어 우리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았구나. 반성했다. 웬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데?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에게 그 많은 슬픔과 고통을 준 게 누군데? 그런데 이런 걸 다 감추고 싶어한 게 일본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성향의 단체들에서 이제 책을 쓰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해주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네. 이게 뭐냐면 현재 아베 정권 자체가 자기들 편대로 하면은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는 건데 일본의 민족주의자들하고 그게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고 국가 홍보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민족주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보다 좀 더 뭐랄까 성숙한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일본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쌍한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하냐, 패전의 결과를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촛불 집회할 때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국가 홍보는 이제 브랜드 홍보고 그냥 하는 건데 저는 좀 방식에서 우리가 좀 그 민족주의 방식 또는 뭐 제국주의 방식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열등의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면 열등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나를 주장하면 되는데 꼭 누구를 내세워야 돼. 서양 사람이 와서 아 좋은 거야.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주체적인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독도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일본에서는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난 이런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쟤네들 주장도 알고 그걸 우리가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역사에 대항하는 거지.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 Do you know 독도래 첫 마디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교과서 그 이제 외국 그 조작이라는 거예요. 80년 초반부터 지금 근 한 3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 외국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게 30년 됐거든요. 근데 그럼 일본 교과서 속에서 우리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하나의 백서조차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2년, 83년 그때쯤 그 처음 이제 교과서 왜곡 때문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매번 교과서 왜곡할 때만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민간에서는 오히려 대응을 잘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걸 누르고 그냥 듬성듬성 대응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평창 역사 왜곡 사태 이런 게 왔는데 전 정부에서는 좀 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백서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일본의 학자들, 한국의 학자들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일본 학자들 뒷받침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무턱도 정부에 쓰라서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른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이제 알려진 학자들, 또 한국의 전문 학자들이 이제 고대사 파트는 고대사 파트, 또는 뭐 중세사, 근대사 파트를 해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역사 이걸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고대사를 미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해석을 겁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 역사를 같이 했죠. 씁니다. 같이 써가지고 자 독일과 프랑스 주장이 다른 부분은 우리 같이 해서 정말 팩트 위주로 쓰자. 그렇게 기사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노력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나 일본 부서를 폐기한 겁니다. 공동 폐기하고 일본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학문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효과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거 하잖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념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들이 봐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역사 수정주의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도 나중에 뭐 일본 사회가 저럴 거라고 보진 않고 계속 사회는 진화하니까 한 50년 후에 딱 보게 되면 정말 미련한 짓을 했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문은 학문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라는 게 더 특히 이제 뭐 위안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해 문제죠. 재팬시, 시 오브 외신에서. 재팬, 뭐 일본어로 쓰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정부에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각종 언론 보도, 국제 기구 뭐 또는 뭐 각종 뭐 외국의 학술지에서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은 보통 20-30% 정도밖에 수정이 안 돼요. 걔들은 뭐 게을러 당할 수도 있고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이 안 할 수 있고 또는 일본 측 주장이 더 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은 굉장히 힘든 노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다른 사람들 인식을 바꾸고 세계인들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나 인식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자꾸만 관여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정부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는 별로 위기감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위기감을 가져서 일정 정도 학문적 노력도 좀 해야 될 시점이 맞아요. 이제는 왔다는 거죠. 저는 기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K-팝, 그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뭐 이집트고 뭐 캄보디아하고 뭐 맞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BTS 같은 경우도 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아, 미국 대단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팬이 된 그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규탄한다. 또 일본이 너무 나쁜 나라였다. 뭐 이런 거를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K-팝을 외교적으로 잘 이용하고 국가 홍보를 하면은 일본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넣지 않고 그러네. 그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아니 기회가 왔다는데 나는 이제 정부가 장기적인 전략으로 외교전을 어떻게 펼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홍콩 침사 추위 앞에 가면 그 스타의 거리 있잖아요. 홍콩 네. 이선영 있고
이 홍콩 문화가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 엄청나게 오는데 K-팝 스타의 거리 무슨 장난을 쳐놨어요. 거기다가 이상한 요만한 인형들 갖다 놓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단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침내 다스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MB 차명재산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병모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긴급 체포됐잖아요. 이분이 그걸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파기는 됐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을 갖다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다스하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혀질 그 스모킹 건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또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있죠. 다스 협력사야 금강의 그 이영배 대표라는 사람 있죠. 이 두 분이 다 누구냐면 옛날 재산관리인이에요, MB에. 그래서 도곡동 땅의 매각 자금에 그 처리하는데 함께 관리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한 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김백준 진술하고 영포 빌딩에서 나왔던 그 문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맞춰가지고 그 퍼즐을 맞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영포 빌딩 하면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 그 빌딩이 MB 소유였다가 청계재단에 전부 그 기증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지하실에 이른바 이제 현재 뭐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이제 문건들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전부 수거해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검찰 측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 이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스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물도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은 다스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래 보니까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위반 혐의로 영장을 추가로 받아서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검찰 고발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무척 공세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 MB 측에서. 야, 적시한 것은 다스와 관련된 자료인데 그 가져간 자료 중에는 대통령 기록물도 있어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이거 뭐냐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거예요. 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자폭이 되는 검찰이 이거 맞습니다. 그쪽 주장 맞고요. 그거 위반했고요. 검찰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나온 자료가 워낙 다양한 더 깊은 자료들을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정도는 그냥 껌이니까 됐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 중에는 처음으로 이동영 부사장이 작은아버지를 향해서 치명타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다스가 이제 이 씨 가족의 이 소유인 거는 이제 분명한데 그 안에서 상당한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재벌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상당한 형제의 난.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영 씨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 이시영 씨는 이시영 씨대로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의 그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나온 발언이다. 이제. 사촌끼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스 의혹의 시작과 끝은 역시 뭐 BBK 투자 회수금 140억 원인 것 같아요. 예.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 검찰은 이게 직접 뇌물죄 적용까지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미국에 소송을 벌이잖아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변호사로 딱 나선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법률회사인데 에이킨 검프라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너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비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럼 그 변호사비를 누가 냈느냐,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삼성이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아니 삼성이 왜 다스의 변호사비를 대죠?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딱 하나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명박.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사실은 그 이재용의 2심 재판 나온 다음에 나왔잖아요. 봐라, 이건희하고 이명박 관계, 이 정경집착 관계 아니냐. 봐라, 그다음 이재용하고 박근혜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동명관계. 다시 말하면은 삼성과 이 정치 권력 간의 정경 유착이 대를 물려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첨단의 휴대폰을 팔고 첨단의 반도체를 이렇게 파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낡은 생각의 로비를 했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삼성도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떠나서 삼성이라는 회사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주 깔끔하게 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에이킹 건프가 2009년도에 연락이 이상한 왔잖아요. 회사예요. 예? 2009년도에 이제 연락이 와갖고 우리가 이걸 맡겠다. 근데 이게 다스가 김경준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건 게 2003년, 2004년입니다. 김경준이가 2001년도에 도망을 가고 그때 대리인이 누구냐면 법률 대리인이 김백준 총무기획관이에요. 그래서 MB가 서울시장 시절이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으니 MB의 법적 대리인으로 김백준 씨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게 4, 5년 걸리거든요. 근데 2009년에 느닷없이 에이킹 건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막강한 자신들 정보력을 총동원해갖고 지금 현 정부에 대통령이 가장 절실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관심사를 찾아낸 거죠. 자기들 정보력을 갖고 박근혜의 가장 아픈 고리가 어딘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찾아내서 3, 4년 동안 공을 들이듯이 그 막강한 정보력 자금력을 갖고 2009년도에 이 다스 재판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갖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실은 돈 40억 다 대주고 에이킹 건프 너네가 자원봉사하듯이 나타나라. 근데 40억 송금하는 게 근적이 안 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재판에서 한번 붙을 것 같은데 내부자가 얘기를 했고 이 내부자가 얘기한 근거는 영포 빌딩에서 압수수색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나온 특활비, 120억 비자금 조성, 140억 스위스은행에서 돌려받은 것, 요 세 개 축으로 수사하던 검찰 수사가 더 큰 건으로 해갖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사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억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 근데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럼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0억이라고 하는 뇌물을 줬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 이건희는 4개월 뒤에 사면 복권이 됐다. 이 구도가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검찰에서 이제 뭐 언론에 흘렸겠죠 아마도. 네. 그런데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에 그러게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검찰이 열을 대단히 많이 받았구나. 압박카드로? 검찰이 약간 궁기에 몰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또 잘못의 사고를 던졌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측도 있죠. 전 뭐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사실 흘리는 겁니다. 언론에다가. 그래서 모욕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 행태는 똑같아요. 사실 유무를 떠나서 사실 이것도 비사실 공표죄입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해외에 가 있던 이학수 실장이 귀국해서 이제 검찰 수사에 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빠져 있었던 상태죠, 경영에. 이건희 회장이 아직은 이제 건강하던 상태니까 이건희 회장까지 조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학수 실장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삼성 측의 대응이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상속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 대사님. 예. 점점 더 실소유주에 관련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어떤 방어 전략을 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다스가 두 축이 있잖아요. 120억 그 비자금 횡령 그 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140억 그 돌려받는 축이 있는데 140억 돌려받은 축은 김백준 씨가 끝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거기 누구하고 누가 관계가 되어 있냐면 김재수 씨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뭐 들어오겠다라고 통보를 했다 그러지만 자 근데 140억은 돌려받는데 김백준과 김재수가 다스 직원과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요. 직권남용이 돼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김백준 씨가 안고 갈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과거에 관련되어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했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 내가 마무리 못 져서 계속 관계하고 김재수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 권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청와대 총무기획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시간 내가 짬짬이 해갖고 김재수 씨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했고 바쁘니까 청와대 들어와서 회의하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USB가 또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변명하기 힘들어졌죠. 120억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2008년, 2009년 계속 비자금 횡령한 게 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괄일제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묶어갖고 공소시효 15년. 그럼 이제 MB 측에서는 글쎄 다스는 뭐 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김성우 사장이나 그리고 조모양이나 난 그 사람들이 횡령한 거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이 그럼 김성우가 그 횡령하라고 인감을 줬는데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회사 인감인데 그 대표는 김성우 씨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하는데 이 와중에 그러면 김성우 씨도 자수서를 다 썼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난 지시를 받아갖고 돈을 빼내서 돌리고 다시 들어왔고 이렇게 썼을 것으로 짐작된 자수서를 썼기 때문에 짐작되는. 근데 자수서를 썼다 그러면서 이제 김성우 씨는 구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모양도 지금 구속이 안 됐어요. 다만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얘기 안 나와. 보니까 김성우 씨나 조모양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거죠. 이 다스가 MB께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모든 게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끝난 거죠. 예. 선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 거라는 전제 하에서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MB 거라는 전제 하에서 직권남용도 전제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쳐야 되는데 이제 법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쉽게 말해서 정확히 주식 관련이 누구 거 돼 있다. B로야 뭐 지시를 했든지 어떤지 간에 일단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법정 가면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이제 주변 정황이 진술입니다. 진술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MB 측에서 그 사람들이 개인 검찰에서 분명히 개인 약점 잡고 협박을 하니까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나올 때 지금 다 진술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재판은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슨 차명 계약 한 거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 이제 굉장히 법적 논란이 될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고리를 풀지 않으면은 검찰이 아까 말했던 직권이 이게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아니 이렇게 많은 물증들이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위스은행에서 140억을 가져왔잖아요. 이 돈이 다스 내에서만 돌고 안 빠져나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또 다스에서 120억 플러스 알파 2008년, 2009년 이렇게 비자금 조성했고 나왔다 들어갔다 한 게 여기서만 돌고 MB 계좌와 MB에게 흘러간 흔적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했듯이 버틸 수가 있는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다스에 들어온 140억이 MB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다. 그다음 120억과 비자금 조성한 게 MB와 관련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러거든요. 이게 140억이 그 MB에게 흘러간 정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MB뿐만 아니라 이시영 씨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시영 씨 계좌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사기업인 거죠. 다스는 사기업.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이시영 씨가 11억을 썼던 뭐 했든 간에 이거는 뭐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돈을 140억이란 돈을 김경준한테 돌려받는 데 있어서 김재수 총명사라는 사람이 관여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공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용.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다스 문제가 대통령 선거 때 큰 문제가 되긴 네네. 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 이 문제를 굳이 저는 140억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의문이에요. 1,400억이라도 나도 그 생각. 저는 돌려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 진짜 이게 뭐 이동영 씨 거니까 이거 돌려받으려고 한 거 아닐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또 이동영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이 돈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건가? 좀 황당하죠. 아니 140억. 그리고 2007년도 대선 와중에 BBK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BBK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 그냥 다스 내 거고 그냥 나 돈 좀 많은데 미안해요. 그러고 넘어갔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부인하면서 점점 일이 커진 거죠. 아니 저는 의문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이 다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이게- 돈을 돌려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죠. 그게 이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돈에 이렇게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이 다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이게- 돈을 돌려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죠. 그게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돈에 이렇게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의문이 생겨요. 어쨌든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을 저장하는 네. 저장 강박증 이런 게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그것도 아닌 것 MB의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때 월급을 그 박원순 씨가 하는 아름다운 재단에다가 다 줬죠. 뭐 자기 재산도 헌납한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스 돈이 상당히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게 11억이란 돈을 그 이시영 씨가 썼었대잖아요. 썼죠. 예. 마음대로. 그러면 사실 돈 쓴 사람이 주인일 수는 있어요. 사실 제가 이동영 씨의 진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거라고 하면 자기 회사가 자기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굳이 또 왜 했을까? 검찰이 다른 것을 압박을 했다고 봐요. 압박을 했으니까 이야기하지. 아니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우리 아버지 거라고 하면은 솔직히 작은 아버지한테도 칭찬받고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다 칭찬받는데. 끝이죠. 근데 이동영 씨 왜 그랬을까? 검찰은 뭔가 압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정에 나와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때는 검찰 하도 압박을 하니까 내가 했지만 그거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러면 이제 재판은 굉장히 이상한 방향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기를 좀 두고 봐야 돼요. 사실 그 문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증들이 있는데 그게 영포 빌딩 문건 잔뜩 나온 거에다가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검찰이 확보한 MB 차명 재산 리스트 거기 금융거래 자료까지 다 있는 데다가 김백준 씨 USB에 잔뜩 들어있대잖아요. 물증도 있고 증인도 있는 거예요. 증언도 있는 거고 라고 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럼 MB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정치보복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이 공사다망한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당당하다라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평창 올림픽을 이전 3기 끝에 유치한 그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자신의 그 공에 대해서 한번 재확인시켜 보고 싶었겠고 스스로에게도 그걸 한번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에 나갔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나는 의연하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다. 뭐 이런 네. 식의 거를 다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호소 뭐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좀 전달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기류가 청와대에서 좀 읽힙니다. 불구속 기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리셉션장에서 만났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그리고- 먼저 다가가가지고 말을 건넸고 일단은 뭐 그 현직 대통령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초청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로서는 또 그 유치한 게 그 공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안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복잡했을 겁니다. 착잡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에 참석해가지고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완전 검찰청 앞에서는 포털라이트에서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착잡했겠죠.